그래서 오늘은 저희 이제 데이터베이스 수업인데 좀 데이터 과학과 의 관계성, 우리 데이터 과학부 전체 커리큘럼 중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수업을 이제 배우는 거니까요. 네, 거기서 데이터 과학과 데이터베이스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이제 이해를 하고, 네, 그다음에 몇 가지 이제 용어, 그다음에 구조화 작업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로부터 어떤 결과물을 결국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우리가 좀 이제 과학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이 학 계열에 두 종류가 있죠. 이제 과학이 있고 사이언스가 있고 보통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우리 과학은 좀 더 이제 어떤 지식을 탐구하는 거라면은, 네, 이제 엔지니어링은 우리가 발견된 과학적인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생활에 또는 이제 삶을 이제 좀 이제 바꿀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쪽이죠. 근데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과학이긴 한데, 우리가 좀 뭔가를 탐구한다기보다는 사실 많이 좀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겠어요. 네. 실제로 이제 회사에 가면은 결국 이제 뭔가 제품을 만들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항상 이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뭐 이제 전기전자 이런 데는 이제 뭐 결국 전기전자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뭐 반도체 같은 걸 주로 만드는 거죠. 네. 화학과는 이제 화학 제품을 만드는 거고, 우리는 이제 데이터로부터 이제 데이터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능한 결과물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면은 두 종류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도 이게 계속 해가면서 이렇게 좀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좀 두 종류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에서 뭔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 분석한 걸로부터 어떤 이제 직관을 얻어내게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것들이죠. 이론 쪽에 이제 결과물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결과물은 이제 데이터를 이제 해가지고 무언가 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사업화 쪽에 가능하겠죠. 첫 번째 직관적인 결과물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학술적으로 이제 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사업의 이제 뭐 정책이나 아니면은 이런 방향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결과물은 이거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서비스화를 하고, 예,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일단 제가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봤습니다. 예시 전에,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그런 데이터 과정을 크게는 이제 네 단계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은 아마 좀 정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잘 깊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자기만의 단계를 또 나눌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단계는 일단 데이터 수집 단계,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및 보관 단계, 그리고 분석 및 모델링 단계, 그다음에 제품화 단계,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데이터 결국 어떻게 모으냐는 거죠. 네. 그 여름에 이제 우리가 매년 이렇게 농촌에 이제 가가지고 통계 연구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있죠. 농촌 가서 그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 조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설문 내지 이제 통계로 조사해서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센서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뭐 이제 공장 자동화, 아니면은 뭐 이제 농업 자동화, 뭐 축산 자동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제 사업에서 데이터를 얻는 방법은 뭐 공장에 이제 어떤
센서, 소리 센서를 붙인다든지 진동 센서를 붙인다든지 그래서 이제 컨베이너 벨트가 뭐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그런 센서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뭐 식물에서 뭐 무언가를 이제 CCTV로 이제 측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온도 같은 그런 센서들을 쓸 수도 있겠죠. 축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센서로부터도 이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웹에 우리가 이제 워낙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웹 크롤링을 통해서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웹 크롤링 그래서 아예 우리가 수업으로도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가장 쉬운 데이터 얻기 가장 쉬운 방법은 웹 크롤링이 되겠습니다. 웹에 일단 데이터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접속해가지고 뭐 API를 쓰든가 아니면 해서 받으면 되죠. 네, 이미 다 전산화가 돼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뭐 이제 작업을 해야겠지만은 데이터 얻기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데이터 얻기 쉬운 순서로 사실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잘해서 순서로 좀 많이 그 인공지능 분야가 좀 발달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워낙 스마트폰 카메라들이 이제 보편화했기 때문에 이미지 쪽이 지금 제일 사실 인공지능이 발달을 많이 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수집하기 쉽죠. 그리고 다 웹에 올리잖아요. 뭐 이제 그 우리 SNS에도 올리고 그리고 또 이제 자연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워낙 뭐 블로그 많이 쓰고 수십 년간 지금 자기만의 이제 그 위키피디아 같은 위키페이지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자연어들도 이제 데이터를 모으기가 쉬운 편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 빅데이터 그리고 자연어 빅데이터의 가 이제 우리 지금 인공지능의 가장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데이터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떻게 모으냐, 또 이제 좋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냐, 오류 없이 수집하냐 이 부분이 사실 이 뒷부분에 그 어떤 작업적인 과정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렇게 결과물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데이터를 잘 수집을 이제 하게 되면은 다음 단계가 이제 이 데이터를 좀 이제 가공하고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작업들이 있죠. 뭐 이미지를 이제 쭉 모았는데 축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떤 우리가 판단하고 싶은 무언가 있겠죠. 그 어떤 돼지인지 아니면은 그냥 배경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싶다면 돼지 부분만 이렇게 따서 우리가 라벨링을 해줘야 되고요. 또는 이제 병든 돼지인지를 이제 또 이제 판단하고 싶다 그러면 돼지 중에서도 병든 돼지인지 아닌 돼지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라벨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라벨링은 또 지금 매우 중요하죠. 네, 근데 라벨링은 굉장히 좀 노가다성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노가다성이 좀 많은 작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회사에 들어가시면은 이 일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라벨링 작업도. 근데 라벨링도 사실 근데 라벨링은 이제 모은 데이터에서 데이터 분석한 결과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라벨링을 잘못하면은 인공지능도 거기 라벨링에 따라 학습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학습하게 되고 결과도 이제 좀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벨링 사실 좀 귀찮은 작업인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화 작업 이런 것들도 하죠. 예를 들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뭐 사이즈도 다르고 하잖아요. 뭐 해상도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동일하게 좀 맞춰준다든지, 뭐 파일 이름, 형식들도 이제 맞춰준다든지, 뭐 JPG면 아예 JPG로 다 맞춘다든지, PNG, JPG나 PNG 이런 식으로 이제 형식도 맞춰준다든지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또 나중에 테이블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는 각각 이제 파일이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분석하려 그러면 하나의 이제 테이블 안에 보통 이제 보관하게 됩니다. 이런 식 테이블에 보관하는 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2학년 때 이제 배웠던 자료 구조 이런 것들이 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관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때 배울 내용은 이제 데이터 처리 보관에 이제 관련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그래서 우리 학부 동안에 깊게 쓰지는 별로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프로젝트를 해보면은 왜냐하면은 우리 프로젝트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까지 쓸 정도로 데이터 규모를 크게 보통 못 하거든요. 학부 때 할 때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이제 배우긴 배우지만은 사실 졸업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데이터베이스 쓸 일은 사실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큰 데이터를 보관할 때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할 때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회사든 기본적으로 다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배워야겠죠. 네. 그런 정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가 이제 단계가 이제 분석 모델링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분석 쪽은 파트가 하나가 있고 결과를 낼 수 있는 쪽에 그다음에 모델링적인 파트가 있습니다. 아무튼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특히 대표적인 것은 이제 시각화죠. 시각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시각화를 이제 쭉 하는 거죠. 데이터는 거의 이제 우리가 보면은 수치적인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 이미지만 봐도 우리가 이미지를 이미지 뷰어를 통해서 시각화해서 보지만은 이미지 자체를 보면은 다 이제 숫자로 돼 있죠. 이렇게 RGB 값이 얼마인지. 그래서 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시각화를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예를 들어 센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 또 소리 센서를 이제 우리가 했다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들어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파형들을 이제 이렇게 그려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어떤 패턴적인 것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 직관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시각화도 따로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죠. 그리고 통계 분석. 통계 분석은 어떤 거냐면 주로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검정 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A 집단과 B 집단이 일단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뭔가 데이터 수집을 해서 예를 들어 이제 독거노인과 그냥 가정이 있으신 노인분들의 어떤 생활 패턴이 다른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은 근데 그게 그렇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분석을 해내야 될 텐데 그냥 평균만 구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좀 그게 정말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애매한 두 그룹, 애매한 집단들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차이가 있다 없다라고 판별할 때 쓰는 게 이제 이런 통계 분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두 집단의 어떤 생활 패턴이 차이가 있다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통계는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해보면은 이제 시각화를 해보면은 거의 눈에 보여요. 이 두 집단은 뭔가 차이가 있구나. 근데 통계는 이제 언제 쓰냐라고 하면은 두 집단의 차이가 애매한 것 같을 때 이게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차이가 있냐 없냐 이렇게 해서 애매한 판단을 할 때 통계를 쓰면은 우리가 이제 좀 디펜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눈으로 그 차이를 딱 보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눈으로 저도 항상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지만은 눈으로 우리가 사실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이 데이터를 많이 처리해보고 분석해보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면은 사람들이 다 대부분 이해해요. 눈에 정말 차이가 있네요. 근데 이제 눈의 차이가 애매할 때, 그럴 때 오히려 통계 분석을 쓴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이고 이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무언가 이제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독거노인과 아니면은 그냥 일반 노인분들의 차이는 이런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복지 정책을 어떤 나트륨 이런 게 부족했다 그러면은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해석한 결과죠. 해석 결과가 되고 정책이라는 결과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분석이 있다면은 이제 모델링이라는 게 있죠. 모델링. 그러니까 모델링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는 그 판단을 기계가 아예 학습 모방하게끔 이제 하는 게 이제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사람이 이제 독거노인과 이제 일반 노인들 아무튼 그렇게 이제 분류를 나눴다고 했을 때 그것을 사람은 이제 데이터 조사에서 다 판단했지만은 기계가 이제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두 개를 이제 판단하도록 그냥 데이터를 주고 학습해서 판단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모델링이 되겠죠. 이런 모델링을 가지고 무언가 이제 나중에 제품화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그 축산 같은 경우에 이제 돼지와 이제 배경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그 돼지가 아픈지 안 아픈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구분하게 된다면은 그런 제품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시스템화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축사 모델링, 축사 이제 모니터링이라는 사업에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링 할 때는 이제 예전에 이제 통계적 모델링,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뭐 그냥 리그레션 이런 것들을 많이 썼는데 그거 말고 요즘에 더 그 통계적인 모델링보다도 더 이제 데이터가 많아졌을 때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다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발견됐죠. 개발이 된 거 그게 이제 기계학습 모델 또는 이제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좀 우리가 기계학습 모델,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하기보다 여기 딥러닝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딥러닝 모델도 사실 기계학습 모델 중에 이제 하나죠. 한 종류였는데, 워낙 딥러닝 모델은 이제 그 안에 모델 스트럭처, 모델 구조를 막 여러 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모델 구조를 좀 더 이제 우리가 딥하게 쌓았을 때, 그럴 때 정확도가 차이가 나게 많이 좋아지더라라고 해서 그 딥러닝 분야가 이제 따로 거의 떼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기계학습 그리고 이제 딥러닝을 이제 잘 써서 이제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에 기초해 가지고 사람이 이제 했던 판단들을 기계가 그러면은 모방하고 자동화해서 따라할 수가 있고 그러한 이제 모델을 어떻게 보면 제품에 잘 녹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웹과 앱으로 이제 개발하고 또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러니까 뭐 축사 우리 CC 자는 거죠. 이렇게 물리적인 시스템과 이제 웹 우리 모델 시스템을 연결시키고 그거를 이제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 기반도 이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화도 이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품화에 시켜서. 그래서 크게는 이런 이제 네 단계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배우는 과목들이 이렇게 어디에 속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쭉 이제 전체 과정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아무튼 우리가 좀 항상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면은 결과를 잘 내야 된다. 결과가 안 나는 분석은 뭐 이게 열심히 이제 우리가 수고했지만은 결국 이제 열매를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결과를 잘 내는 방식으로 항상 고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선배 중에 이제 정인호, 김동현, 조성민이라는 동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배들이 이제 같이 저랑 썼던 논문인데요. 이거는 어떤 연구였냐면은 이제 그 의료 이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초음파 이미지도 있고 뭐 그다음에 CT 이미지, 그다음에 내시경 이미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냥 외적인 외관 사진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이미지 데이터셋을 쭉 이제 모은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상처가 이제 있는 어떤 영역을 우리가 탐지해야 되는 이미지 데이터셋을 쭉 모아가지고 그게 수집이죠. 그게 수집. 인터넷에 있는 걸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6종에 대해서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뭐 라벨링 파일들 또 같이 있는 거를 모았습니다. 라벨링을 따로 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 파일들의 포맷을 통일하고 폴더에 이제 막 그런 파일 네임 이름도 다르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떤 형식을 다 맞춰주고 잘 구조화해서 폴더에 저장을 해놨죠. 그리고 나서 그 9종류의 이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어떤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 모델링이죠. 딥러닝 모델을 구종에 대해서 이렇게 다 6종류의 이제 그 의료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그 평가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최신 9종류 중에서 어떤 모델이 제일 좋냐 또는 이제 6개 종류의 이제 의료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약간 눈으로 이제 보는 게 제일 좋을 텐데요. 이런 식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6종류, 피부 영상에서 피부암이 있는 이런 데이터셋이 있었고, 족부, 그러니까 발에서 이렇게 궤양이 있는 데이터셋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장 내시경에서 이렇게 용종, 암의 이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위장에도 마찬가지로 용종이 있는 그런 데이터셋을 모은 거고, 그다음에 초음파 영상 중에서는 양성 유방암, 악성 유방암이 있는 데이터셋을 모아가지고 6종류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여기 9개의 지금 모델을 쭉 학습을 시키고 이렇게 정확도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정확도를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좀 더 붉은 글씨로 된 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성능이 좋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세로가 6개 데이터셋이고, 이 가로가 지금 모델인데 이 모델이 지금 4개의 데이터셋에서 지금 가장 성능들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요 브레스트 악성에서는 여기 ESFP 넷이라는 성능이 제일 좋았네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냐? 그러면은
FCB 포머라는 이제 모델이 일반적으로 제일 우수하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한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상처 데이터셋은 세그넷이라는 이제 데이터 모델이 우수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6종류 말고 또 다른 의료 이미지 데이터에서 무언가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영역을 이제 검출하는 그러한 이제 연구나 아니면은 사업을 하고 싶으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FCB 포머를 써보는 게 좋을 거고 그것이 이제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이 되면은 다른 모델도 좀 써보는 게 좋다.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결론 내서 이거를 이제 논문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이제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그러한 이제 결과를 얻는 것도 하나의 데이터 과학의 예시고요. 뭐 두 번째 예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축사. 축사 데이터에서 이제 CCTV를 이렇게 쭉 모읍니다. CCTV 영상을 모아가지고 그것에서 우리가 프레임별로 해가지고 샘플링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미지로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그 이미지 데이터를 쭉 이제 모으고요. 거기서 라벨링, 또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뭐 돼지인지 배경인지 이런 것들도 포함하고 돼지라고 하면은 질병인지 있는지 임신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라벨링을 해서 잘 보관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분석 모델링을 이제 하는 거죠. 이미지 물체 탐지, 그러니까 배경에서 그 개체를 골라내는 거죠. 여기 돼지가 어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돼지가 분류, 질병이 어떤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이제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뭐 체중이 얼마인지 과체중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류 모델링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모델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이거는 웹 앱 기반의 이제 축사 관리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CCTV와 그 웹앱을 연동시켜 가지고 이게 사용자가 농장주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 아이템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 허브라는 데가 있어요. AI 허브. 여기가 한국에서 우리 국가에서 지금 몇 년째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데이터를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데이터셋을 지금 한 100개 이상 될 겁니다. 이제 쭉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공개하고 모아고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 AI 허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AI 허브 중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양돈 데이터, 그 다음에 양돈 말고 양돈은 이제 돼지죠. 그 소도 데이터가 또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닭 데이터도 있고요. 볼까요? 여기서 들어가 보면 그래서 갱신 구축년도 2021년, 2021년에 이렇게 이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다는 거죠. 이미 이제 2년이 돼가네요. 용량 보시면은 3.15테라, 크죠. 이미지 기반이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엄청 크고요. 그 다음에 사실 조회수에 비해서 글자가 너무 안 보이네요. 조회수에 비해서 다운로드는 사실 많지 않네요. 87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했고 전국 5개 농장에 대해서 이렇게 MP4 그러니까 영상이죠. 그 다음에 JPG 이거는 사진이고 웨이브는 소리고 텍스트 뭐 시계열 이런 것들이 있고 쭉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은 원시 데이터라는 거는 최초에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얘기하거든요. 최초에 수집한 데이터 보니까 MP4네요. 그러니까 CCTV를 아마 지금 416시간, 490시간 한우랑 양돈이랑 둘 다 있는데 400시간 정도를 쭉 찍은 겁니다. 그 숙사 우리만. 그래가지고 가공을 이제 한 거죠. 이제 원시 데이터는 가공 전에 그냥 원본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 원본 데이터만 지금 35테라였고 원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요 MP4 그러니까 동영상에서 이미지 샘플링을 해가지고 양동 같은 경우에 이제 100만 장 이상을 지금 이미지를 이렇게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25테라바이트가 됐었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라벨링, 그러니까 지금 요 이미지 100만 장을 지금 아마 512 곱하기 512, 이거 해상도죠, 해상도. 그거는 해상도의 JPG 이미지로 일괄 변환시킨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라벨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노테이션과 연관이 있는데, 네, 여기서 어디 몇 번 픽셀부터 몇 번 픽셀까지가 이제 돼지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거의 노가다를 하셨을 거예요. 아마 노가다로 해가지고 이렇게 XML 파일이라는 파일 형식으로 이렇게 라벨링을 데이터를 또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나스 서버, 이거는 이제 대규모 이제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것을 네트워크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버 저장소를 확보해서 지금 이제 20TB 정도의 데이터를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데이터 이제 구축 규모 보면은 EU 자돈 전기, EU 자돈 후기, 육성돈 전기, 후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비육돈 후기 전기, 뭐 분만돈, 환돈, 임신돈. 저도 무슨 돈인지 잘 모르겠는데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이제 근데 아마 이거는 그 실제로 그 축사를 운영하시는 농장주와 굉장히 많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어떤 돼지를 우리가 이제 골라내고 싶은지, 네. 아마 임신도는 이제 임신이라는 걸 제가 알 수 있는데, 포유도 있네요. 포유 젖을 주는 돼지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이제 에 대해서 라벨링을 쭉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과학을 해보면은 저희가 저희가 배운 거는 이제 뭐냐로 하면은 데이터를 이제 만지고 그 다음에 가공하고 구조화하고 그 다음에 뭐 모델링하고 이런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죠. 데이터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거를 저희가 쭉 배우는 거고요. 실제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냐라고 하면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걸 도메인이라고 그러죠. 그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게 됩니다. 내가 축사 관련된 인공지능 기업이라면은 축사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할 거고요. 뭐 농업 관련된 거라면은 뭐 뭐냐면 토마토 이런 농작물을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거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분석 기술은 갖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농사 접은 적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가축을 키워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메인 지식이 이제 없어가지고 무언가 분석을 원활하게 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자세가 이제 필요하냐면은 사실 우리가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는 그 도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알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 도메인에서 일하신 분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하고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데이터과 기술을 배우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 기술을 배운 사람이 이 도메인의 이제 내용을 이해를 해가지고 뭔가 할 수도 있죠. 아무튼 우리는 지금 이제 이미 이 전공에 입학한 이상 데이터 기술을 알고 배운 상태에서 이 도메인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도메인의 이제 내용이 이제 나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안 하면 안 되고요. 우리 데이터를 이제 맡게 되면은 이렇게 도메인 내용을 공부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정을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소마트 축사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요. 이거 잠깐 한번 보죠. 여기서 보지 말고. 생산성을 높이고 운영비도 낮출 수 있는 스마트 안전 축사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가축의 행동 양상과 축사 환경을 24시간 분석해 질병도 막고 1년 안에서에도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조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가상 축사입니다. 높이와 위치별로 달라지는 온도와 습도, 공기 흐름과 이산화탄소의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해 알려줍니다. 10여만 원짜리 저가의 CCTV 하나로
돼지의 행동 양상을 24시간 관찰하기도 합니다. 먹이와 물을 먹은 양, 수면율, 밀집도는 물론 탈핵 분석으로 스트레스와 면역력, 염증 수치를 확인해 질병이나 전염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 24시간 쉬지 않고 분석을 함으로써 농장 관리자가 퇴근 이후에도 이제 분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 날 그 레포트를 받아봄으로써 농장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축사를 새로 짓거나 대보수할 때 다양한 형태로 미리 지어 실제 운영 상황을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구조나 냉난방 기기 등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아 건축비와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5년간 돼지 14만 마리의 행동 양상과 자료를 빅데이터화해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스마트 안전 축사 기술입니다. 축산뿐만 아니고 저희 스마트팜, 그다음에 뭐 물고기 양식 이런 쪽에도 사실은 적용할 수 있는 그거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기술을 시범 적용한 농가는 생산성 향상과 함께 사료 급이 시스템 등 각종 기기 운용이 자동화돼 인력 대체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10% 이상의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냈습니다. 아모니아 가스, 습도, 온도, CO2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도 인공지능이 분석해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연구진은 이번 스마트 축사 기술을 농축산 IT 시스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하고 기술 이전과 창업 지원을 통해 축산 분야의 생태계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저는 아무튼 이 저가 저러한 이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이게 기업 중에 그 한국축산데이터라고 하는 곳에서 저 서비스를 진짜 하고 있어요. 이제 보니까 그 시리즈 B 투자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있는 인사 담당관이 지금 그 기업에 이제 그 원서를 내는 사람들 어떻게 이제 뽑고 뭐 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린 게 있는데 한번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넘어가죠. 이건 넘어가고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네, 링크 있으니까. 그래서 데이터 과학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걸 오늘 약간 지금 방금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과학은 우리가 데이터를 결국 써서 분석이나 모델링 통해 가지고 결국 이제 결과물까지 이제 내는 과정입니다. 그 결과물이라는 게 분석하는 경우에 보통 이제 어떤 직관적인 지식적인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기업에서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제품화하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이 좋고요. 저희 이 분야가 많은 이제 좀 이제 그 사회에 도입을 해서 변화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분야고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좀 잘 배우고 이쪽 분야로도 잘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 계속 살려서. 그리고 그 저기 아까 전에 한 10% 정도의 또 향상을 보였다 그랬죠. 실제로 그 생산성이 향상. 근데 뭐 지금 초창기니까 그렇고요. 더 아마 향상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생산률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렇고 아무튼 데이터베이스는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과학 과정 제가 4단계로 이제 정리를 해왔죠. 수집, 그 다음에 가공 보관, 그 다음에 분석, 모델링, 그 다음에 제품화 이렇게 있을 때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특히 이제 보관하는 쪽과 관련된 그러한 전공 지식 분야입니다. 세부 분야고요.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거기서 어떻게 쉽게 우리가 검색해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제 보관 관리 검색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늘날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엑셀 정도는 아시죠? 엑셀. 엑셀은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많이 쓰는, 그래서 좀 아주 전문화되기 전 단계 가장 보편적인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은 엑셀보다도 좀 더 이제 전문적인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거의 배울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이 두 번째 내용 하기 전에는 조금만 좀 쉬고 하죠. 아까 전에까지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데이터 과학 전체 과정 중에서 어떤 이제 위치에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봤고요. 그다음에 오늘 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그 데이터 수집을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결국 보관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좀 전처리라고 보통 얘기하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조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이제 수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떤 전처리가 좀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고자 하고요. 맨 처음에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면은 원시 데이터라고 하는 로우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로우라는 게 이제 날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시 데이터가 이제 생성이 되고, 요것을 이제 그 도메인이라고 했죠. 제가 전에 응용 분야 전문가가 이렇게 아마 수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수집된 데이터가 근데 보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넣기에 이제 좀 적합하지가 않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데이터가 이제 규격화된 형태로 저장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엑셀만 봐도 알죠? 엑셀 보면은 그 엑셀 다 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텍스트 데이터 가지고 엑셀에 바로 넣을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 텍스트 데이터를 잘 우리가 가공을 해서 엑셀에 그 칸에 맞게 넣어줘야지 엑셀 파일에 이제 합당하게 이제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로우 데이터가 아무튼 어떻게든 수집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 넣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잘 가공을 해서 거기에 딱 규격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끔 이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전처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원시 데이터 그 자체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하기에 이제 불가능한 형태인데, 그것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저장하고 이제 나중에 관리할 수 있도록 이 규격화된 형태로 어떻게 보면 바꿔주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이제 결국 데이터베이스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 하는 사람이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 전처리가 한 단계로 딱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 데이터 전처리도 여러 단계에 거쳐서 수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하기 전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도메인 응용 분야의 그 전문가들에게 전달받은 오리지널 데이터, 그 날것 데이터 자체를 우리가 이제 원시 데이터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처리하는 입장에서 이제 원시 데이터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 이제 분석하는 사람이다. 나중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은 로우 데이터는 데이터 분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한 사람, 그러니까 좀 상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하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은 그거를 이제 로우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로우 데이터는 그래서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상대적으로 최초에 받는 데이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로 받는 데이터이고, 일반적으로 로우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컴퓨터에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베이스하기 좀 불가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영수증 데이터를 쭉 이제 모은다. 실제로 그런 어플들 있죠. 영수증 이렇게 찍으면은 뭐
50원씩 주나요? 아무튼 그런 이제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한 어플에서는 영수증 데이터를 쭉 모아가지고 뭔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자 데이터 수집을 하는 걸 텐데 그 영수증 이미지 자체는 를 모으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텍스트 데이터 그리고 가격 데이터들을 모으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영수증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은 처리를 해줘야겠죠. 네. 그게 이제 이 데이터 전처리 가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영상, 뭐 그다음에 건강검진 결과 등 뭐 종이로 된 데이터 같은 경우일 수도 있죠. 굳이 네, 이런 데이터를 이제 전처리 하다 보면 이제 생성되는 데이터가 이제 중간 데이터들이 이제 생성이 되고요. 원시 데이터를 이제 결국 나중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규격화된 데이터로 만들기 전에 중간중간에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중간 데이터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종이 영수증을 이제 스캔을 먼저 하겠다라고 하면은 스캔에서 얻은 영수증 JPG 파일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 데이터들이 이제 될 수가 있죠. 실제로 이런 영수증 JPG 파일을 우리가 영수증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잘 규격화해가지고 뭐 품목, 항목, 그다음에 개수, 가격, 뭐 그래서 총합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데이터를 다 규격화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가공된 데이터가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보면 가공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전처리 단계고요. 뭐 몇 가지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료 선택, 영수증 데이터라 그러면은 부적절한 영수증 데이터가 있겠죠. 뭐 내용이 이제 인쇄가 잘 안 됐다거나 아니면은 영수증 데이터를 모으려고 갔는데 뭐 이상한 뭐 졸업 증명서라거나 뭐 이런 성적표 데이터였구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빼버려야겠죠. 그런 어떤 선택들이 또 전처리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로 데이터가 원시 데이터가 그냥 종이 같은 실물이라고 한다면은 컴퓨터로 이제 전산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런 전산화를 해줘야겠죠. 뭐 스캔을 한다거나 영수증이라면은 그리고 나서 또 스캔 이후에 뭐 OCR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 이미지로부터 텍스트를 또 뽑아내야겠죠. 뭐 이것들이 전산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산화됐다고 끝은 아니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규격화, 그러니까 구조화 또는 이제 정형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단계들을 이제 거치면은 우리가 처음 데이터를 이제 받아가지고 결국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형태 될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이제 그래서 구조화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입력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도 이제 보면은 나중에 이제 자기 소개서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지원서 같은 거 써보면은 지원서 양식이 있잖아요. 딱 보면 규격화돼 있어가지고 한글 파일에다가 뭐 이름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자기 뭐 학력, 경력 뭐 이런 것들을 쭉 쓰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 입사 지원 담당관인데 자기가 이제 이런 자기 회사에 그런 이제 규격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이제 그런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대로 안 써오고 막 이상하게 줄글로 쭉 써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그 입사 지원 담당관이 이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뭐 보기도 전에 이제 탈락이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도 비슷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 형태에 이제 맞지 않게끔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려고 그러면은 입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화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결국 구조를 이제 만들어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런 지원서 같은 텍스트가 있어요. 보면은 구조 정보가 없죠. 이렇게 홍길동 수원대학교 데이터과학부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수원대학교의 데이터과학부 소속이고, 그다음에 취미가 농구다 뭐 이런 식인 거 알 수 있겠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 이 데이터 외에 여러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것들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이제 이해를 하지만은 컴퓨터는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 값들이죠. 값들 말고 이렇게 어떤 구조적인 정보를 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여기다 홍길동 이름이라는 구조 정보를 이제 추가하려 그러면은 앞뒤로 이제 이름 이렇게 태그를 붙이는 방식으로 이제 구조 정보를 이제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그를 이제 써서 구조 정보를 이제
나타내주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XML, 그러니까 무슨 ML 이런 방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인터넷 뭐 이제 웹 개발 이렇게 하신 분들은 HTML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하죠. HTML이라는 얘기랑 이제 그 파일 형식이. 그러니까 ML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지금 XML이라고 써 있는데요. ML이라는 거는 마크업 랭귀지의 이제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지금 그 언어에 대한 얘기긴 일부 얘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시키기 위해서 쓰는 언어는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죠. 근데 이제 이렇게 컴퓨터한테 어떤 값들, 데이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조 정보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쓰는 언어가 이제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딱 보면 알겠죠. 이제 이게 여기는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죠. 홍길동은 이름이야, 이름. 앞뒤로 이제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수원대학교는 대학이야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거죠. 구조 정보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HTML과 XML의 차이는 HTML은 이제 그 인터넷 문서를 위한 이제 그 양식이고요. XML은 좀 더 이제 인터넷뿐만 아니고 이런 전반적인 모든 구조화된 데이터들을 이제 이렇게 주고받기 위한 파일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사지원서 같은 그러한 이제 컴퓨터와 이제 컴퓨터 간에 또는 사람과 컴퓨터 간에 이렇게 구조화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구조화되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XML은 굉장히 간단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태그로 이제 그 구조 정보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태그 안에다가 태그도 이제 꺽쇠 태그로 이렇게 하고요. 꺽쇠 이름이 있으면은 그 뒤에 나올 거는 이름에 대한 값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 이름에 대한 값이 끝나면은 마찬가지로 슬래시 이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값과 속성들을 쭉 이제 구조화해서 나타내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ML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할 수 있냐? 그러니까 XML을 입력으로 받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근데 사실 XML은 우리가 배우는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XML을 입력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또 바로 얘기하겠지만은 그래서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는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받냐라고 하면은 이런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받습니다. 테이블 형태의 표 형태의 데이터. 그러니까 이 표 형태가 우리가 훨씬 더 익숙하죠. 그러니까 표 형태를 이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XML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이름 이런 식으로 해서 홍길동이 이름에 대한 값인 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대학 알 수가 있죠. 뭐 손흥민도 마찬가지로 이름 손흥민이고 뭐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표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익숙한 엑셀에도 많이 쓰는 이 표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표로 만들어 줘야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나중에 이제 배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하는 단계 보시면 되겠고요. 표는 뭐 또 뒤에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조화하는 단계, 데이터베이스에 이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세 단계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거기 얼마나 이제 그 구조화 단계가 진행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첫 번째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비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는 아예 이제 구조화조차도 없는 구조 정보조차도 이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그냥 이런 데이터. 예를 들어 이런 데이터 이제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냥 텍스트만 쭉 있죠. 나열돼 있죠. 근데 이제 반정형 데이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구조 정보가 이제 일단 표시가 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XML 같은 것이 이제 반정형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정형 데이터는 뭐냐? 결국 이제 표 형태로 아예 딱 정리된 것을 우리가 정형 데이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반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 뭐 어떤 건지 좀 아시겠죠? 비정형 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용어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종류, 대상, 뭐 속성, 값,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데이터, 뭐 데이터셋 이렇게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라고 하는 건 결국
현실에 있는 어떤 사물들 또는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에다가 이제 컴퓨터화, 그러니까 디지털화 시키는 게 이제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데이터를 하려 그러면은 일단 뭐 데이터화 하고자 하는 이렇게 대상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연예인이라 그러면은 뭐 누구 강호동 뭐 이런 식의 대상이 있을 거고, 그럼 강호동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값으로 이제 조사하고 싶은 것들이 있겠죠. 네, 그 조사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값이 되겠고요. 근데 값은 이제 예를 들어 강호동은 52다. 이러면은 뭐죠 이게? 예. 강호동에 뭐가 50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값만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데이터로 이제 만들 때는 값과 항상 이제 속성을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강호동의 나이가 50이죠. 예. 이런 식으로. 네. 뭐 예를 들어 키는 뭐 180, 뭐 3이다. 뭐 이런 식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그냥 예시를 생각나는 대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있고 우리가 데이터화 하려고 한다면은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조사해서 만든 게 이제 데이터가 된다는 거죠. 근데 데이터도 사실은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용어를 달리 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이제 라틴어 쪽이죠. 라틴어에서 이제 A로 끝나는 거가 이제 복수형이다. 복수형. 그리고 원래 단수형은 엄으로 끝난다. 엄으로. 그래서 원래 단수형 데이터에 단수형이 있어요. 데이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텀. 그러니까 데이텀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러니까 한 대상에 대해서 한 속성의 값으로 이루어진 거기 하나의 이제 데이텀입니다. 데이텀. 그러면 그 속성들을 사실 여러 개 조사할 수 있겠죠. 강호동이라고 했으면 아까 전에 나이라는 속성도 있고, 이름이라는 속성, 그다음에 키, 뭐 몸무게,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대상에 대한 속성들이 되겠죠. 그래서 한 대상에 대해서 여러 속성으로 이루어진 값, 보통 이제 여러 개 속성을 조사하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데이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용어가 우리 이쪽 분야에서 이제 하다 보면은 좀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는 않아요. 뭐 웹사이트에 들어가봐도 뭐 어디서 이제 데이터라는 얘기를 하고 데이터 셋이라는 얘기를 하고 DB라 데이터베이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용어가 이제 그래서 막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용어를 일단 이 정도로 이제 좀 그 개념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나눠서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이 개념에 대해서 다른 용어를 쓴다면은 그거를 적절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가리킬 때 쓰는 용어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한 대상에 한 속성에 대한 값 이것만 이제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 거의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 속성을 조사하기 때문에 한 속성의 값만 데이터이고 그리고 한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값이 있으면 데이터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데이터 셋은 뭐냐 그러면은 그러한 이제 여러 속성에 대한 값을 비슷한 종류에 대해서 여러 대상에 대해서 쭉 조사한 게 이제 데이터 셋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이제 베이스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그 데이터 셋의 또 이제 확장된 버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데이터베이스를 나중에 생각을 실습에서도 이제 얘기하고 할 텐데 학교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첫 번째 학생 정보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학생 정보는 그 지금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수원대 저희가 몇 명 정도 되나요? 한 6천 명 되나요? 그래서 6천 명의 정보가 쭉 있는 게 학생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학생 데이터 셋입니다. 데이터 셋. 그리고 그 학생 한 명에 대한 뭐 이제 이름, 뭐 학번, 그다음에 학년, 뭐 학과, 뭐 그다음에 성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데이터가 되고요. 그 학생 한 명의 데이터가 이제 여러 개 모이게 되면은 학생 데이터 셋이 되는 거고 되게 되겠죠. 그다음에 근데 학교에는 학생들 말고도 또 여러 이제 주체들, 종류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학과도 이제 학과 정보가 있죠. 언제 학과가 만들어졌고 그 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이 뭐고 이런 학과 데이터셋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과목 데이터셋도 있겠죠. 어떤 과목이 이제 몇 학년 몇 학기에 이제 열린다. 그리고 그 강의실은 어디고 강사는 누구고 뭐 이렇게 하는 과목 데이터셋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각각 종류별로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 종류별로 데이터셋을 하나의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한다면은 이제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그래서 이제 이런 확장적인 과정을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데이텀이 있고 그거는 한 대상의 한 속성에 대한 값만 얘기하고 그 한 대상의 여러 데이터를 우리가 조사했다 그러면 그게 데이터가 되고 그러니까 그 대상들이 동일한 비슷한 대상들이 모여 있다 그러면은 학생 데이터셋 또는 이제 뭐 과목 데이터셋 그다음에 학과 데이터셋 그다음에 뭐 강의실 데이터셋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이 쭉 있게 되고 그런 이제 그게 이제 학교 시스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 안에 있는 여러 데이터셋을 보관하고 있는 그 총체적인 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예시를 보면은 이게 와인 데이터셋입니다. 와인 데이터셋. 그러니까 어떤 와인이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뭐 무슨 산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한 거예요. 클로라이드, 그다음에 뭐 이런 pH, 그 산도랑 뭐 이런 것들을 쭉 조사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뭘 하고 싶었냐면 이 사람이 결국 알코올 도수 이런 게 있죠. 퀄리티 여기 퀄리티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와인도 보통 등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인 데이터셋을 만든 이유는 이런 이제 와인에 대한 여러 이제 속성들이죠. 이렇게 다 속성들을 값들로 써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제 퀄리티를 예측할 수 있을까? 요거를 이제 알고 싶어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데이터셋이 있으면은 데이터란 건 뭔가요? 그러니까 여기 한 줄 있잖아요. 이런 한 줄씩 이게 하나의 와인을 의미하죠. 하나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이런 지금 12개의 속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건데요. 이게 하나의 데이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와인에 대한 종류들 데이터들이 좀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전체 테이블 자체는 와인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 데이터셋은 10개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12개의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은 그 크기, 쉐입, 모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셋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다 모든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다 테이블 형태로 이제 그 데이터를 입력시키고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원시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것을 잘 우리가 전처리하고 가공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요 테이블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이 테이블 형태를 만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뭐 나중에 입력하는 문법이 있어요. 엑셀에 우리가 이렇게 칸에다가 이제 클릭해가지고 거기다 값을 입력하듯이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표 형태로 정리를 해놓으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쭉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쭉 하고 거기서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보관하고 나중에 검색도 뭔가 할 수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어떤 원시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이 값으로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잘 구조화된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구조화라는 건 그래서 항상 원시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가공 작업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제 어디까지 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세 단계가 있다 그랬죠. 비정형, 그다음에 반정형, 그다음에 정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쓴다.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그러면은 우리가 무조건 테이블 형태, 정형 데이터까지 구조화 시켜 놔야 돼요.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말고 요즘에 좀 더 이제 반정형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뭐 키밸류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다큐먼트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쓸 거다. 그러면은 꼭 테이블까지 구조화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까지 구조화할 필요 없이 반정형까지만 구조화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 회사가 그리고 우리 지금 단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어디까지 구조화할 것인가 결정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정형은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어떤 속성과 값으로 쭉 이제 나열하게 되면은 그게 반정형입니다. 그래서 그 반정형은 우리가 보통 이제 또 다른 말로 이제 키 밸류라는 얘기를 하고요. 키라는 건 속성이고 밸류는 값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형 데이터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테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네,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 테이블을 우리가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파일로 만들 때 그 약속된 규칙들이 적용된 포맷이 있습니다. 포맷. 그러니까 우리가 입사지원서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은 입사지원서 양식이라 그러면 우리가 대충 머릿속에 뭔지 알겠시겠죠. 입사지원서 양식이. 근데 삼성전자 입사지원서 양식도 있고 현대자동차의 입사지원서 양식도 있고 뭐 LG그룹의 입사지원서 양식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구체화돼서 이제 그 양식이 구체화되는 부분은 조금씩 다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포맷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리적인 포맷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반정형 같은 경우에는 이 키 값을 속성과 값을 나타내는 방식이 요 JSON과 XML이라는 그 형식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CSV, 그다음에 TSV, 뭐 XLSX, 이건 엑셀 파일이죠. 엑셀 파일 같은 파일들로 실제로 쓰게 됩니다. 예시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키밸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 속성과 이제 값을 나타내주게 되면 이게 키밸류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름 홍길동이고 대학 수원대학교 이게 이제 반정형 형태인 거죠. 근데 이 반정형을 아까 전에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입사지원서 양식이 있을 거고 하니까 XML 양식으로 이제 이거를 바꿔준다고 하면은 XML은 제이슨은 이렇게 쓴다는 거죠. 제이슨은 가로로 이제 시작하고 가로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 시작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그 키밸류는 특히 이제 문자 같은 경우에는 큰 따옴표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키 다음에 땡땡하고 콜론이죠. 콜론하고 그 다음에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콤마를 찍어주는 형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쭉 이제 비정형 형태로 파일로 저장했다 그러면은 이건 제이슨 파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요청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데이터 이제 베이스 전문가예요.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 이제 가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데이터 가공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회사에서. 그러면은 내 보스가 거기 영수증 몇 개 주면서 이 영수증 제이슨 파일로 이렇게 구조화해서 누구 줘라고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영수증을 보면서 또는 이제 어떤 사람의 입사지원서를 보면서 이렇게 해서 구조화를 제이슨 형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이슨 형식으로 해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가로로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제이슨 형식이라는 건 딱 정해진 형식이에요. 이렇게 키밸류 형식인데 키 같은 경우에 키를 쓰고 땡땡하고 값을 쓴다라는 게 제이슨 형식이고 그 다음에 그 한 줄이 끝나면은 하나의 아이템이 끝나면은 이제 콤마를 쓴다라는 게 이제 그 형식인 겁니다. 이렇게 형식이 이제 딱 정해져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거 파서라는 게 있거든요. 파서. 그러니까 요 정해진 형식을 읽어내야 되는 읽어내서 결국 데이터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데이터 형식에 맞춰 가지고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걸 우리가 이제 파서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이제 파서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서 라이브러리가 제이슨 파일인 경우에는 형식이 다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제이슨 파일 형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파일은 쉽게 이렇게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키밸류긴 한데 제이슨 형식이 아니라 그러면은 파서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특별한 형식, 고정된 형식이 없다 그러면은 키밸류마다 파서를 다 새로 짜야 되는 그러한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딱 고정된 형식이 이제 통용된 형식이 있으면은 그 파서가 이제 만 있으면은 쉽게 이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분석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이슨이라는 거는 다 통용되는 형식이에요. 우리 인터넷에 보면은 많은 데이터들이 제이슨 형식으로 해서 주고받고 하지게 됩니다. 근데 제이슨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그 반정형에 대한 형식이다라는 거고 그 형식의 기본적인 문법은 이렇게 속성 땡땡 값을 쓰고 컴마를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문자에 해당되는 값들은 따옴표를 써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이 같은 경우에 보면 21 따옴표 안 했죠. 왜냐하면 나이의 값은 숫자기 때문에 그냥 따옴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값은 따옴표 쓰고 아무튼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이슨 형식이다. 또 이제 이런 키밸류 논리적인 표현 형식을
또 XML이라는 방식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실제로 주고받을 때 인터넷으로 그 반정형 데이터를 주고받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할 때 XML도 많이 쓴다는 거죠. XML은 이런 속성과 이제 키와 이제 값, 밸류를 이런 태그 형식으로 이제 나타냅니다. 어떤 방식이 더 좋은가는 잘 모르겠어요. 제이슨도 많이 쓰고 XML도 많이 씁니다. 근데 결국 나타내는 정보 자체는 동일하죠. 이름이 홍길동이고 대학이 수원대학교고 이렇게 반정형으로 구조화된 데이터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XML의 이제 문법은 그 속성이 태그로 이제 이렇게 감싸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XML을 JSON으로 바꾸고 JSON을 XML로 바꾸고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형 데이터, 아까 전에 반정형 데이터까지 얘기한 거고요.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표죠. 결국 표입니다. 표. 이 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일로 저장할 것인가. 그래서 파일로 저장하는 여러 형식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CSV입니다. CSV. CSV는 이제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콤마로 세퍼레이티드 구분된 값들이라는 거죠. 결국 이제 그 테이블이라는 건 뭐냐면은 각각의 이제 가로 세로마다 이렇게 쭉 선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마다 이제 행과 열로 이루어진 셀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각 셀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냐라고 하면은 그냥 이름 쓰고 그다음에 셀이 끝나면은 콤마를 찍는 겁니다. 콤마로 이제 셀들을 구분한다는 거죠. 제조사 콤마, 모델 콤마, 설명 콤마, 가격 콤마. 그러면 첫 번째 요 머리글 줄을 다 지금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줄바꿈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대해서는 1997, 폴드, 2450,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생겼죠. 여기 자세히 좀 보면은 우리가 이제 AC, ABC, 그러니까 이 셀 안에 있는 값이 값 안에 이제 콤마가 들어있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콤마를 구분자로 결국 쓰고 싶었는데 값에도 콤마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죠. 그런 경우에는 이 콤마가 들어있는 값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 값의 시작과 끝이 이제 따옴표를 써줘서 이제 해줍니다. 그러니까 따옴표 이렇게 써주면은 여기 안에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요 콤마들은 그 구분자로서의 콤마가 아니고 이 값 안에 들어있는 그냥 값의 콤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근데 CSV는 워낙 많이 쓰는 그 파일이라 가지고 웬만한 데이터셋은 다 CSV로 거의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CSV에 대해서 이제 보고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시험 문제도 이제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을 아까 전에 제이슨이나 뭐 이쪽 부분도 그리고 이렇게 콤마로 이제 끝났죠. 여기에 있는 셀 값이 끝났고 그다음에 3000 이렇게 쓴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 줄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콤마가 있을 때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따옴표를 이제 앞뒤로 이제 쓰기로 했는데 또 값 안에 그러면 따옴표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냐 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값 안에 들어있는 따옴표는 이게 이제 그 값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따옴표가 아닌 문법적인 따옴표가 아닌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번 써줍니다. 따옴표를. 그래서 지금 벤처 따옴표,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 에디션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요 따옴표는 지금 마찬가지로 문법적인 따옴표가 아니죠. 그래서 값의 따옴표이기 때문에 값의 따옴표는 따옴표를 두 번 해줍니다. 이렇게 따옴표. 그다음에 익스텐디드 에디션 따옴표. 요게 지금 두 개가 여기 하나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있던 세 번째 따옴표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인 따옴표죠. 여기 값이 얘부터 시작해서 얘부터 끝났다. 그러니까 뭔가 값의 시작과 끝이 애매할 때는 이렇게 따옴표를 써 CSV에서 이제 명확하게 값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걸 나타내 주고요. 근데 그 값 안에 예를 들어 따옴표가 있다. 값의 따옴표가 있다 그러면은 그 따옴표를 두 번 연속으로 해줌으로써 이것은 그 문법적인 따옴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빈 값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따옴표를 그냥 쓰면은 값이 없죠. 중간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아예 여기 칸 자체를 콤마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쓰거나 이렇게 해서 빈
값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줄 보면은 이렇게 됐고 예, 여기 빈 값을 이번에는 따옴표 안 쓰고 그냥 컴마로 해가지고 예, 값이 비었다는 걸 나타냈죠. 근데 또 이제 다른 문제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값 안에 이렇게 값 안에 줄바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여기 보면은 must sell하고 예, 줄바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줄바꿈이라는 거는 이제 그 CSV 파일에서 어떤 의미냐면은 그 한 행이 끝났다. 여기서 요 한 데이터가 끝났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값 안에도 이제 줄바꿈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CSV 처리하냐면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아까 전에 그 문법 얘기했잖아요. 값의 시작과 끝은 무조건 따옴표로 이제 애매할 경우에 해주면은 그게 시작과 끝이 된다라고 해서 예, must cell 앞에 따옴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줄바꿈이 나오죠. 근데 이 줄바꿈은 요 한 데이터가 행이 끝났다는 줄바꿈이 아니고 값 안에 있는 줄바꿈으로 인식하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까지가 지금 하나의 값이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줄만 특별하게 지금 CSV에서 두 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또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줄바꿈 문자를 줄바꿈 문자 아시죠? 이렇게 역/n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역/n으로 이렇게 쓰고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쭉 이었을 수도 있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 줄도 그래서 CSV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수집해서 비정형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려고 그러면은 특히 이제 이러한 구조화 작업을 심도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화 작업을 이제 태그 같은 형식으로 중간 정도만 해주면은 반정형 데이터라 그러고 아예 테이블 형태까지 해서 딱 규격화를 해버리면은 정형 데이터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애는 정형 데이터만 입력으로 받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정형 데이터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원시 데이터가 있죠. 원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종이 영수증이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일단 스캔하면은 전산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전산화된 이미지, 영수증 이미지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XML 파일 한번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CSV 파일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이미지에서 뭐 이렇게 거래 명세서 또는 뭐 영수증 이렇게 쳐보면은 나오죠. 이렇게 그거 가지고 일단 숙제도 이거거든요. 동일한 내용 하는 거라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제도 이제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 명세서 보면은 여러 키밸류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거래 명세서 보면 거래 일자가 있고요. 거래 일자는 2017년 1월 4일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미래 산업이 구매자네요. 구매자 미래 산업. 근데 미래 산업은 이제 상호가 미래 산업이고 구매자는 그래서 이 반정형 같은 거 할 때 그 안에 계층적으로 좀 구조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구조화는 이런 방식으로 계층적으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구매자 정보 주소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이 되겠고 공급자는 뭐 상호가 GD소프트고 등록번호가 이제 41021 되겠고 그다음에 거래 품목들을 좀 보면은 이제 뭐 삼성 프린터 거래 품목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삼성 프린터 뭐 LG 무선 키보드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은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요 거래 명세서는 딱 규격화 해가지고 데이터화하기가 좀 사실 곤란한 좀 사실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예시입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거래 명세서란 대상에 대해서 구매자도 있고 공급자도 있고 그 다음에 거래 품목도 있고 세 종류의 값이 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래 명세서 하나를 데이터화하는 거는 좀 어렵긴 한데 예, 가능한 한 잘 해보세요. 한번 예, 연습이니까 해보시고 이거 참고해서 이런 게 구조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충 키밸류 형태로 이렇게 해서 값을 이제 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 그러면은 이 키밸류 형태를 우리가 이제 실제로 쓰는 파일 형식인 XML 물리적 표현 형식으로 나타내 줘야겠죠. 그래서 XML 같은 경우에는 예, 그 각각의 이제 속성과 이제 값을 예, 태그로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나타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형 데이터로 이제 우리가 나타낸다 그러면은 예, 이 하나의 이제 그 거래 명세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좀 문제가 되는 게 여기 품목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품목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를 어떻게 나타낼 건가? 이렇게 여러 줄로 일단 나타낼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테이블을 이제 CSV로 나타낸다 그러면은 예, 이 여러 줄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여러 품목에 대해서 각각을 그냥 한 줄씩 하게 되면은 예, 이 앞에 거래일자, 구매 상호, 구매자 주소 이것이 반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무튼 한 줄씩 해서 CSV로 이제 콤마로 이제 구분해서 예, 저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예, 지금 사실 이 거래 명세서는 좀 약간 좀 어렵긴 한데 예, 좀 쉬운 영수증 이미지를 하나 골라가지고 예, 한번 숙제를 쭉 하셔가지고 예, 구조화까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 동일합니다. 이 숙제 보면은 네. 거래 명세서 이미지 하나 이제 그 인터넷에서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정형 데이터 형식으로 한번 키밸류 논리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로 한번 해보시고 그것을 실제로 통용되는 이제 파일 형식인 XML로 한번 예, 태그 붙여가지고 한번 여기다 기록해 보시고요. 그 전체 다 너무 길면은 예, 일부만 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형태로도 한번 나타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예,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스라고 하는 CSV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보시기는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밑에 칸별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네. 아까 전에 우리 그 시스템 LMS 캔버스 시스템에다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예, 혹시 뭐 질문 있을까요?